어서 오십시오. 다산의 인생학교입니다. 이 채널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오늘의 삶에 녹여드리는 공간입니다. 철학이 어렵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인생이 버겁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이곳에 오시면 반드시 위로와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유배지에서 홀로 자신을 갈고 닦았던 한 인간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 깊은 곳을 두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무거우십니까? 내일이, 아니 오늘 하루가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분명히 달라지는 무언가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오히려 더 밝아집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저축해 놓은 돈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배우자가 먼저 떠난다면 나는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끝도 없이 쏟아집니다. 우리는 그 무게에 짓눌려 밤을 꼬박 새우고 맙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 걱정과 불안은 더 짙어집니다. 때로는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끊임없는 생각들의 소용돌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가르침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정약용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법과 멀어져 홀로 남겨진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억울함, 두려움, 그리움, 외로움, 후회, 그 모든 것들이 밤마다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억지로 없애거나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생각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는 그 지혜를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예전에 저질렀던 실수들에 대한 자책, 자식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안함.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어제는 이미 흘러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없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오직 현재에 깨어 있으라고. 이 간단해 보이는 가르침이 실은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우리는 흔히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부정하려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나는 강해야 해. 이렇게 걱정하는 건 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감정을 억압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깊숙한 곳에 숨어들어 더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옵니다. 마치 수면 아래로 밀어넣은 공이 더 큰 힘으로 튀어오르듯이.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건강이 걱정된다. 지금 나는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지금 나는 외롭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 감정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또 다른 두려움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두 번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려움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공자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정약용은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질 것이라고.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메타인지, 즉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능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생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을 때는 마치 폭풍 한가운데 있는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 폭풍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지나갈 것임을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불안한 생각이 밀려올 때 그 생각과 하나가 되지 말고 조용히 관찰자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속에 건강에 대한 걱정이라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아, 지금 경제적 불안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마치 하늘을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생각들이 나라는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 단지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노자는 이를 무의자연이라 표현했습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의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의 가르침과 동서양의 지혜를 결합한 이 방법들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끊임없이 글을 썼습니다. 그의 방대한 저작들은 단순히 학문적 업적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속에 맴도는 생각들은 형체가 없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안개처럼 이리저리 흩어지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글로 써내려가면 추상적이고 모호했던 생각들이 구체적인 문장으로 변하면서 명확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공책을 펴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써보십시오. 건강이 걱정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걱정되는지 하나하나 적어보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픈 것이 걱정이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두렵다.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 봐 불안하다. 이렇게 쓰다 보면 막연했던 불안이 실제로는 몇 가지 구체적인 걱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병원비가 걱정이면 건강보험 혜택을 알아보면 됩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쓰여지지 않은 생각은 생각이 아니라 망상이라고. 매일 아침 10분 혹은 잠들기 전 10분만이라도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거창한 문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나는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대처해보니 조금 나아졌다. 이런 식의 간단한 기록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정리된 생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석가모니께서 깨달음을 얻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호흡 관찰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단순한 행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복잡한 생각들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를 떠돕니다. 하지만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호흡을 할 수 없고 내일의 호흡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이 가능합니다.
불안한 생각이 밀려올 때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숨이 코로 들어와 폐를 채우고 다시 천천히 빠져나가는 느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들숨에서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날숨에서 배가 가라앉는 움직임을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금방 다른 생각이 끼어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판단하지 말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려오면 됩니다. 이 연습을 하루에 5분에서 10분씩만 해도 놀랍도록 마음이 고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 역시 고요히 앉아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정좌, 바르게 앉아 마음을 가다듬는 수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은 뇌의 편도체, 즉 불안과 공포를 관장하는 부위의 활동을 줄이고 전두엽의 활동을 증가시켜 감정 조절 능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더구나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으며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장 한 번의 깊은 호흡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생각들은 더욱 깊어지고 무거워집니다. 이럴 때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산책을 나가거나 가벼운 체조를 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 신체 활동을 하면 신기하게도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산책하며 제자들을 가르쳤고 장자는 소유유, 즉 자유롭게 노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 했습니다. 노년에는 격렬한 운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 공원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 집 앞 작은 화단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것, 이런 작은 활동들이 우리의 주의를 현재로 끌어당기고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게 해줍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걷기가 최고의 명약이라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부지런함과 꾸준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습니다. 한 글자는 부지런할근 자이고 다른 한 글자는 검소할 검자라며 이 두 글자만 평생 실천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산책로를 걷는 것,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마음의 평화가 자라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괴로운 이유는 대부분 없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돈이 부족할까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에 눈을 돌리면 어떨까요? 아직 숨 쉬고 있다는 것,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온다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다면 불안은 조금씩 자리를 내어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그조차도 감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약용 역시 유배지에서 자신이 가진 작은 것들,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아들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눈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뇌를 변화시킵니다. 감사를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가 맛있었다. 오랜만에 옛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날씨가 화창해서 빨래를 잘 말릴 수 있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온다고.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행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조금 특별한 방법인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은 대부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건강 걱정, 경제 불안, 외로움, 후회 등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아, 또 건강 걱정 시가 찾아왔네. 오늘은 경제 불안 시가 왔구나. 이렇게 마치 손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나는 건강 걱정이 아니라 건강 걱정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전자는 생각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이고 후자는 생각을 관찰하는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그 생각들과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 걱정 시, 오늘은 왜 왔어요?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 말해줄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막연했던 불안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처할 방법도 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두려움은 불확실성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확실해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설령 나쁜 소식이라 해도 그것이 명확해지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불안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결은 단순히 사람을 많이 만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사람과의 깊은 교류를 말합니다. 노년에는 사회적 관계가 점점 줄어듭니다. 직장을 은퇴하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못하며 가족들도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이렇게 고립되면 생각은 더욱 깊어지고 왜곡되기 쉽습니다. 마치 혼자 밀폐된 방에 오래 있으면 공기가 탁해지듯이 혼자만의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마음도 탁해집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으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수없이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친구 하나가 모든 재산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주변에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나 심리 치료사와의 대화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기쁘지 않은가라고. 진정한 벗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괴로운 또 다른 이유는 무료함과 무의미함 때문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생각만 많아집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실존적 질문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빅토르 프랑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미가 있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지만 의미가 없으면 작은 불편함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봉사 활동을 해보십시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줍니다. 복지관에서 식사 배식을 돕거나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방문하는 일, 이런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큰 보람을 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천재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연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산과 강, 나무와 새들이 그의 위로자였습니다.
장자는 자연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산을 찾아가 보십시오.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 새들의 지저귐, 흐르는 물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런 자연의 소리들은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집에 작은 화분이라도 키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일은 생명을 돌보는 일입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이런 작은 일상이 우리에게 규칙적인 리듬을 주고 생명의 순환을 느끼게 해줍니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후회나 미련이 떠오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자책하기보다는 그것이 나를 성장시킨 경험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서전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창하게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젊은 날의 도전, 가족과의 추억, 힘들었던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면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많은 의미와 가치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두려운 주제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이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면 그것은 더 큰 공포가 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죽음에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직시하면 오히려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불필요한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감사할 일들, 남기고 싶은 말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면 그것은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10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방법의 근본에 있는 하나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용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애쓰지 말고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의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그 생각들과 싸우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며 흘려보내면 됩니다. 장자는 물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에 맞춰지고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며 결국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처럼 유연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필요한 저항과 갈등이 사라집니다. 노자도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고.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바위도 깎아냅니다. 이제 구체적인 일상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5분에서 10분 정도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나가고 가능하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오전 시간에는 의미 있는 활동,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합니다. 오후에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전화 통화로 연결을 유지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씁니다. 오늘 어떤 생각이 나를 괴롭혔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뤘는지,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기록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다시 한번 호흡 명상을 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라고.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매일 조금씩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을 괴롭히던 생각들이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불안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외로울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들이 올 때 그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이전에는 그 감정에 휩쓸려 하루 종일 고통스러웠다면 이제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고 관찰하며 결국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라고.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강해집니다. 차이는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은 객관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자신을 갈고 닦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수많은 저작을 남겼고 자녀들을 가르쳤으며 지역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외부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내면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자신을 더 깊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이라는 시기는 신체적으로는 쇠약해지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장 성숙할 수 있는 때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쌓인 지혜, 더 이상 불필요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 담담함,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아는 통찰, 이런 것들은 젊음에서는 얻을 수 없는 노년의 특권입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50에 천명을 알고 60에 귀가 순해지고 70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리를 넘지 않는다고. 이것이 바로 노년의 경지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에 찾아오는 여러 생각들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 걱정은 자신을 더 잘 돌보라는 신호일 수 있고, 외로움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의 신호일 수 있으며, 후회는 아직 고쳐야 할 관계가 있다는 알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메신저로 받아들이면 그것들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성숙의 표시라고.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어두운 면, 불안과 두려움, 슬픔과 분노, 이런 것들을 억누르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빛만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건 역시 내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되고 편안해도 되고 행복해도 됩니다. 그저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사치스러운 만찬이나 화려한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상태에 있다고.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차 한 잔을 마실 때, 손자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오래된 친구와 짧은 통화를 할 때,
이런 순간들에서 느끼는 잔잔한 기쁨,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고. 이 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다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결코 쇠락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답고 깊이 있는 시간입니다. 석양이 한낮의 태양보다 더 아름답듯이 노년의 지혜와 평화는 젊음의 열정과는 다른 빛을 바랍니다. 당신의 노년이 그런 아름다운 석양처럼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들기 전 수없이 많은 생각들로 힘드셨던 분들, 노후의 불안 앞에 혼자 서 계셨던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은 단순히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계속 받아보겠다는 약속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다산의 인생학교가 여러분의 인생 길동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게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실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해 주십시오. 주변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십니까? 노후가 불안하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가까운 분이 계십니까? 이 영상을 그분들께 보내주십시오.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가장 힘드신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채널은 더 여러분 곁에 가까운 공간이 되어갈 것입니다. 저도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읽고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아직도 전해드리지 못한 보물 같은 가르침들을 수도 없이 남겨두셨습니다. 관계를 다스리는 법,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 작은 것으로 크게 행복해지는 법, 자식에게 진정으로 물려줄 것은 무엇인가. 다산의 인생학교는 앞으로도 그 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나가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 두십시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시게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바로 그 한 걸음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산의 인생학교에서 진심을 담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